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김정일, 김대중의 평양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선언문이 6.15 선언입니다. 이 6.15 선언은 그 안에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된 국가 이익에 반하는 문서입니다.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평양회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현대그룹 당시 정몽원 씨가 정몽원 씨는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일본의 친북 인사로부터 제의를 받아가지고 박지원 씨한테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던 박지원 씨한테 소위 남북 정상회담을 소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측과 그리고 현대그룹 그리고 김대중 정부 사이에 마쿠에서 준비하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는 놀랍게도 요시다라고 불리는 친북 인사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이 민족 문제에 일본 국적자가 동석을 해서 밀담을 했다는 것은 두고 앞으로 따져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의 사업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내고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을 보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과정에 산업은행이 등장합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900억 원을 대출해주면은 현대상선은 현대아산에 그 돈을 넘겨주고 현대아산은 당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아산이 그 돈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현대그룹의 돈과 합쳐가지고 저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더구나 그 송금 과정에서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괴인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일종의 송금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웃지 못할 것은 송금을 하는데 받을 북한 측 계좌 번호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이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북한 측은 느닷없이 이미 발표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연기를 시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금이 되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루 연기되는 아주 코미디가 뒤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2002년 세월이 2년 3개월 지나서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입니다. 9월 말에 9월 하순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국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를 국정감사할 때 엄호성 경찰 출신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정인으로 나온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에게 왜 산업은행이 무리하게 현대상선에 4,900억 원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이 대출을 한 사람은 엄나경 씨가 아닌데 엄나경 산업은행장이 부임해서 보니까 그 대출해준 4,900억 원이죠. 4,90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돈은 정부가 쓴 것이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후 사정을 잘 모르던 엄나경 씨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나경 전 차관이 쓴 이 회고록에는 이런 비화가 나옵니다. 엄나경 전 차관은 산업은행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2002년에 S그룹의 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S그룹은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 S그룹의 임원이 엄나경 전 차관께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정부 쪽에서 우리 S그룹한테 대북 투자를 하도록 압박을 한다. 당시에 대북 투자는, 대북 사업은 말이 대북 사업이지 북한한테 그냥 퍼주는 것이죠. 아니면 현금을 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현대그룹 사건을 알고 있던 엄나경 전 차관은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 5천만 원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또 S그룹까지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리느냐고 고민을 하다가 엄나경 씨는 평소에 믿고 지내는 어느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편집국장을 만나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말하자면 특종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제가 편집국장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반드시 그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저는 특종 욕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그러나 이 편집국장은 며칠 뒤에 엄나경 차관에게 여러 가지 사정, 언론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2001년, 즉 대북 송금 사건이 폭로되기 1년 전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세무사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 두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의 부인은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언론사 국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조중동 어느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이 희대의 특종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나경 씨는 실망을 해서 할 수 없이 불안한 또는 화가 좀 난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잘 아시겠지만은 월드컵 기간 중이었고 준결승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대구에서 터키 팀과 붙는 그날이었는데요. 그 오전에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이 참수리호를 격침시켰습니다. 접근한 걸 알면서도 김대중 정권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서 먼저 쏘지 마라 하는 교전 수칙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북한 함정이 참수리호의 측면까지 다가왔는데 참수리호에서는 경고 방송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쏘았죠. 그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반격을 해서 참수리호를 쏜 그 배를, 북한 경비정을 거의 격침 단계까지 몰고 갔는데 또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북한 배가 내려와서 참수리호를 때린 그 원수의 배를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반역에 반역이 중첩된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은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호를 겨냥을 해서 작전 연습을 하면서 언젠가는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신감청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상부에 한철용 당시 정보부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묵살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적모의죠. 역적모의, 남북한의 역적모의에 의해서 이 참수리호가 희생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엄나경 차관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참수리호를 때린 것을 보니까 아마 그동안에 북한에 보낸 이 현금이 북한의 무기를 개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음씨 집안이니까 종친회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엄호성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까 비밀을 잘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이런 신뢰로 엄나경 차관이 엄호성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나를 국회에 불러주면은, 국정감사장에 불러주면은, 정인으로 불러주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실토를 하겠다라고 밀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2년 9월 말에 있었던 그 국정감사장에서 엄나경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호성 의원은 이미 상당한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간조선이 미국 의회 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의해서 레리 닉시라는 사람이 상당 기간 앞에 현대그룹이 북한으로 4억 달러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는 정보를 공개한 그 자료를 월간조선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호성 의원이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에게 현대그룹에 대한 4억 9천만 달러의 4,900억 원, 약 4억 달러죠. 4,900억 원의 이상한 대출, 그리고 현대가 이것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니까 갚지 못한다고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엄나경 은행장, 당시 정인으로 나온 엄나경 씨한테 확인을 하니까 엄나경 씨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이죠. 그래서 언론이 이젠 자신 있게 4,900억 원의 이상한 대출이 있었고 이것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틀림없다 해가지고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특검 법안이 통과되죠.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서 그 과정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관계했던 박지원 씨, 그리고 한광옥 비서실장, 그리고 이기호 경제수석, 또 이건영 전 산업은행장 등등 몇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정몽원 회장은 투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준 것이 4억 5천만 달러밖에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미결점은 그때 핵심적으로 관계했던 박지원 씨가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단 한 푼도 북한에 넘겨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떤 이유인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핵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그것도 비자금 계좌로 비자금
김정일이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돈이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 비교하면 1000배, 10,000배 되는 과오이고, 이것은 탄핵감이 확실하죠. 그러나 그때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서 몰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정의냐? 이게 정의냐? 이게 법이냐?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이 또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남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현상은 결국은 그 뒤에는 대한민국이냐, 북한 정권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편에 서 있느냐, 누가 북한 정권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은 오늘날의 탄핵 사태의 본질까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엄나경 전 차관의 이 정의로운 폭로는 지금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야 될 기사였습니다. 역사적 특종이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했는데 누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FBI의 한 간부가 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한 40년이 지나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아주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엄나경 씨가 자기의 회고록을 통해서 내가 대북 송금 사건의 기획 폭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책을 많이 보았을 한국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이건 특종인데. 기자는 특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야 맞는데 왜 이렇게 큰 특종을 쓰지 않을까요? 이 기사를 쓰면은 박지원 씨한테 불리하다, 또는 문재인 씨한테 불리하다, 박근혜한테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언론은, 한국의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아니, 차라리 죽은 언론이 더 좋아요. 살아서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은데, 이 살아서 거짓말만 하면서 국가에 해로운 정보를 확산시키고 국익에 유리한 정보는 차단하는 이 언론의 현상도, 비참한 현상도, 현실도 엄나경 전 차관의 폭로가 함께 지금 폭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에 어찌되었든 엄나경 씨와 같은 정의로운 고위공직자가 있었으므로 덮였을 대북 송금 사건이 그나마 폭로됨으로써 그 뒤에는 그래도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이 북한에 퍼주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로운 제2의 엄나경이 등장하기를, 엄나경 차관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국가가 문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과 선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보는 직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입니다. 또는 지식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같은 거. 이런 곳은 불편부당하게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법에 기초해가지고 공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 또는 사실이 이렇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심판 기능을 가진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이죠.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혹 요즘 와서는 자주 선수로 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심판 역할을 해요. 또 선수로 뛰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또 선수로 또 뜁니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면은 그 게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요사이는 보면은 한국 언론은 집권 세력이나 이른바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죠. 에 유리한 기사는 크게 쓰고 불리한 기사는 덮어주고 대한민국 세력, 우파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세력의 불리한 기사는 침소봉대하고 유리한 기사는 축소하거나 말살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심판을 포기하고 선수로 뛴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2년 9월에 국정조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엄호성 의원이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께서 산업은행 총재할 때 현대 상선에 그 전에 대출해 준 4천억 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정부가 쓴 것이다 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사실은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라고 그런 취지로 물으니까 엄나경 전 총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이른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죠.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에 특검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 핵심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국정원을 등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밀 계좌 등으로 보냈다.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반역적 사건이죠.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몰래. 이 폭로를 한 분이 엄호성 의원이냐, 엄나경 전 총재냐, 아니면은 최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월간조선이냐 등등 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바로 엄나경 씨였습니다. 연초에, 원래 연초입니다. 연초에 한 공직자 이야기라는 일종의 회고록을 이분이 썼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이 대북 상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엄나경 씨의 결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큰 뉴스죠. 큰 뉴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누구로부터 그 소설을 받았냐는 것은 비밀로 했습니다. 다만 깊은 목구멍, deep throat라는 용어로서 그 소설을 실명을 감춰주었습니다. 언제 밝혀졌느냐? 그 소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FBI 간부였습니다.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의 폭로자, 이 경우에는 정의로운 폭로자죠. 폭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엄나경 씨였다. 더구나 엄나경 씨는 재정경제부 차관도 하고 이 외환 위기 때 아주 유명한 성공적인 경제 관리였습니다. 네임밸류도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은 큰 뉴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회고록이 나왔는데도 어느 신문도 그 점을 들어서 뭐 이 회고록 짤막하게 소개한 것은 있었지만 이 내용을 알린 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건 일면 톡감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조갑제닷컴과 조갑제 TV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 어떻게 한국 언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특종거리 기사를 깔아뭉개는 것은, 이 기사는 지금 현 집권 세력, 좌파나 이른바 진보 세력에 유리한 기사다. 불리한 기사다. 불리한 기사니까 이건 보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언론이 선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하면은 보도를 해야죠. 그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사실이면 보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큰 기사감이에요. 보도를 안 했다. 그건 심판이 아니고 선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는 언론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월간조선 12월호가 엄나경 씨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왜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은행 총재로서 정부와의 마찰은 부임 초부터 시작되었다. 전임자에 의하여 비정상적 여신이 현대 상선에 제공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는 엄나경 씨입니다. 필자는 이 여신이 정부의 고위층에 의하여 지시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대측이 상환을 거부하며 정부로부터 받으라고 버티는 것을 보고 대출된 자금이 북한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초 S그룹의 임원인 Y씨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Y씨가 지금 정부에서 S그룹의 대북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 필자는 짐짓 모른 체하고 그러냐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큰일이구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 되뇌어 보니 이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문제연구소 등에서 북한의 군비 확충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과 핵개발 의혹 등에 대한 발표 자료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이어 다른 기업까지 대북 사업에 연루되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자, 여기서 엄나경 전 차관의 증언에 또 새로운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S그룹, 이게 재벌그룹입니다. S그룹에도 북한에 투자하라 또는 북한을 지원하라. 그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 퍼줘라. 북한에 현금성 지원까지 하라는 뜻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했다고 합니다. 이 S그룹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엄나경 씨가. 이렇게 해서 이 걱정을 하던 엄나경 전 차관은 믿을 만한 일간지 편집국장을 만나서 그 상황을 설명한 거죠. 말하자면 제보를 한 거죠. 그럼 편집국장은 엄청난 특종 기사니까 기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너무 위축되어서 그걸 쓰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이런 경우는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상대로 세무조사 등등으로 압박하고 있고 사주가 구속되고 하는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신문사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난감한 상태에서 있는데 2002년 6월 29일에 제2형 평해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참수리호가 격침이 되고 6명이 우리 해군 장병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엄나경 씨가 엄모성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때 정인으로 나가겠다 해서 두 엄씨의 일종의 기획에 의해서 이 사실이 꼭 알려져야 될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S그룹은 현대그룹처럼 북한에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엄나경 전 차관의 책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좌파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자 전문 기업의 정권적 차원에서 계속 북한과 협력하라. 북한의 IT 기술을 가르쳐 주라 하는 압력이 있었고, 마지못해 북한 기술자를, 북한에 들어가지는 않고 북한 기술자를 중국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북한 기술자한테 IT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한테 가르쳐 준 IT 기술이 북한에서 산업에 쓰였느냐, 군사용으로 쓰였느냐? 북한에 무슨 전자산업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게 군사용으로 쓰였다면 북한이 지금 자랑하는 세계적 해킹 기술이 한국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해볼만 합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는데 한국 언론은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요사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될 것도 없는 사드, 중국의 부당한 압박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세 가지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첫째는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군사협력 관계로 강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중국은 우리한테 한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앞으로 성주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차단막, 중국을 감시하는 감시 못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은 조선일보하고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비판적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전도의 구역, 병자호란 때 인조가 정태종 앞에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 이후의 최대의 외교적 참사다. 삼전도 굴욕보다 더하다. 그때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때는 동맹국이 없지 않느냐. 지금 미국이란 든든한 동맹국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보 주권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하고 흥분해 마지 않지만은 이게 언론에 보도되질 않습니다. 그대로 보도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언론에.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드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참 잘 됐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고 견책을 해야 될 시점에서 언론이 편파적으로, 즉, 이 경우에도 언론이 심판 역할을 포기하고 선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제대로 보도하면은 정권에 피해를 주니까 보도를 안 하든지 축소하든지 하는 것이죠. 언론이 심판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중의 혼란이 옵니다. 이중의 혼란이 옵니다. 언론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은 그쪽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언론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선동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선동은 오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곡, 과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심한 선동은, 가장 심한 오보는 보도해야 될 것을 보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오보입니다. 오보입니다. 또 오보를 하고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그 50% 이상의 책임은 심판 역할을 포기하고 선수로 뛰고 있는 한국 언론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